안녕하십니까. 제동장치에 이어져서 ABS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BS, 요즘에 우리 안전기준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일부 차량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안전기준에 속해 있는 것이 제동장치 중에 ABS 장치가 되겠습니다. 100%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규정에는 다는 아닙니다. 근데 전에 자동차의 외부에 ABS 브레이크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그런 스티커나 엠블렘을 부착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ABS 브레이크가 좋은 장점은 있는데 장착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가 돼서 일부 옵션 사항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 차량에는 ABS를 장착을 안 하면 자동차에 자기 인증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안전기준이 많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ABS는 뭐냐? 안티-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 안티-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 또는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식으로 앞자를 따서 ABS 시스템인데, 그건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으면 감속도에 따라서 차량 중심이 앞으로 이동을 하고, 그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주행 중에 앞으로 이동해서 앞바퀴 하중은 증가하고 뒷바퀴 하중은 감소하여 마찰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방향성을 잃게 되어서 제동 성능이 저하되고 불안정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뒤 좌우 제동력을 균일하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것이 기계식과 전자제어식 ABS가 있다. ABS는 안티 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 또는 안티 록, 같은 말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그래서 자동차가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겠죠. 그런데 뒷바퀴도 똑같이 유압을 작동을 시켜야 되면 뒷바퀴는 어떻게 돼요? 하중은 감소하고 마찰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바퀴 중에 어느 바퀴가 마찰력이 노면하고 달라지면, 노면하고 달라지는 원인이 노면 자체가 이미 한쪽은 물이 묻어 있고 한쪽은 건조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타이어 접지면, 트레드하고 노면하고 사이에 따라서 네 바퀴가 동시에 마찰력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회전하고 있을 때는 회전함으로 인해서 한쪽에 무게가 쏠리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라도 제동력을 균형 있게 분배를 해주면 자동차는 안전한 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ABS 브레이크인데, 그건 기계식 ABS가 있고 전자식 ABS가 있는데, 기계식 ABS에서 프로포셔닝 밸브, 이건 브레이크가 작용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뒤쪽으로 가는 유압의 증가 비율을 앞쪽보다 적게 해서 뒷바퀴가 조기 고착, 즉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바퀴가 노면에서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노면에 가게 되면 끽 소리가 나면서 스키드 마크라는 게 나오죠. 스키드 마크. 자동차에 이렇게 도로에 흔적을 남기는 거. 이 스키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프로포셔닝 밸브다. 그래서 뭘 하냐? 마스터 실린더와 뒷바퀴 사이에 설치된다. 프로포셔닝 밸브가. 그래서 뒷바퀴가 빨리 고정이 돼서, 고착이 돼서 노면과 스키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프로포셔닝. 근데요, 일반적으로 스키드가 생기는 순간
제동 거리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짧아질까요? 우리가 목표는 만큼 아니면 길어질까요? 스키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회전하면서 제동력을 걸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 안전운행상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ABS 장치에 프로포셔닝 밸브라는 게 있다 하는 거. 프로포셔닝 밸브의 작동 방법이고요. 로드 센싱 프로포셔닝 밸브. 이건 뭐냐면 LSPV, 로드 센싱 프로포셔닝 밸브, LSPV인데 이 LSPV는 뒷바퀴 조기 고착에 의한 제동 시 조종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뒷바퀴 쪽에 유압을 제어. 그러니까 평상시는 특히 이제 그 화물차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뒤쪽에다 화물을 많이 실었을 때 하고 화물을 전혀 없이 그냥 운전자만 또는 그 옆에 일부 동승자만 같이 운행을 할 때 하고 뒷바퀴가 그 요구하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력이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그 공차 상태일 경우에는 화물을 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뒷바퀴는 제동력이 많이 가해지면 아까 고착이 돼버리고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뒷바퀴로 가는 그 유압을 앞바퀴보다도 훨씬 쭉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절을 하죠. 그래서 물건을 실지 않았을 때는 뒷바퀴가 가벼울 때는 제동력이 조금만 작용을 하도록 유압을 조금만 흘러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즉 물건을 많이 충분한 적재를 했을 때는 그 밸브를 최대한 열어서 앞바퀴하고 동등하게 제동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LSPV입니다. 로드 센싱 프로포셔닝 밸브. 자, 전자제어식 ABS. 전자제어식. 승용차라고 하면 요즘 뭐 전부 다 전자제어식 ABS 아닌가 싶어요. 전자제어식. 전자제어식 ABS는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이제 제어 장치가 있고, 모듈레이트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있고, 각 바퀴에 회전수를 알려주는 그런 센서가 있어요. 휠 센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바퀴가 앞쪽이나 특히 이제 뒤쪽 바퀴가, 너무나 제동력이 많이 돼서 미끌리려고 한다. 고착이 된 상태로 그냥 도로 위로 미끄러진다. 그게 뭐예요? 스키드 마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를 일부 짧은 시간에 해제를 하고 다시 또 제동력을 또 바퀴가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또 유압을 또 인가를 해주고 그런 것을 일주일에 수십 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전자식 ABS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고착돼서 로크되어서 스키드 마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 중에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전자제어식 ABS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센서가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속도 센서예요. 각 바퀴에다 설치를 해서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고 있다가 회전 속도가 회전을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퀴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스키드가 생기고 그만큼 제동거리는 길어지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동차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때를 로크가 되지 않도록 순간 브레이크 페달은 계속 밟아서 유압을 작용하고 있어도 유압을 인가했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유압을 끊었다가 이런 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서 유압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전자식 ABS인데, 가장 끝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각 바퀴마다 설치되어 있는 속도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휠 센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가 있어서 이런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위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 낮은 부분을 갈 때
이때에 따라서 나오는 센서의 그 값이 달라지면서 여기 이제 컨트롤 유닛에다가 그 전달을 해주면 컨트롤 유닛은 뭘 할까요? 유압을 또 제어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전자식 그 ABS가 되겠습니다. 이건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거, 유압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뭐. 그 다음에 컴퓨터, 전자제어 유닛이 별도로 있고요. 전자제어 유닛은 앞 뒷바퀴 속도 센서와 브레이크 스위치에서 입력 신호를 받아서 각 휠의 제동 상태를 감지하고 모듈레이터에 신호를 보내 적절히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전자제어 유닛. 전자제어 ABS에서 전자제어 유닛 ECU가 되겠습니다. ECU. 하나의 컴퓨터라고 봐야죠. 모듈레이터는 프로포셔닝 밸브, 체크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리저브 펌프, 어큐뮬레이터로 유압을 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모듈레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동 이론. 294쪽이요. 제동 이론을 보면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 제동력은 타이어와 로면의 마찰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제동거리란 브레이크가 작용한 후부터 정지될 때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제동거리라는 말을 써봐. 그 다음에 공주거리라는 말을 써봤고 정지거리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제동거리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위험을 감지를 하고 아니면 제동력을 발생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밟기 시작할 때부터 최대 제동력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자동차가 쓸 때까지 거리니까 그게 이제 제동거리예요.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밟기 시작해서 자동차가 쓸 때까지 주행한 거리, 제동거리고, 공주거리는 뭐냐?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저거 서야 된다라고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순간 시간이 조금이니까 흐르겠죠. 10분의 1초가 됐든 100분의 1초가 됐든 빠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또 발을 우선 우리 뇌에서 위험을 감지를 하고 발을 옮겨 놓는 시간 까지, 브레이크 페달에 옮겨 놓은 시간까지 한 것이 이제 공주거리예요. 공주거리.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걸 빨리 인지하고 빨리 발을 옮기는 사람은 공주거리가 짧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도 늦게 옮기면 공주거리가 그만큼 길어질 것.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전체의 사실상 정지거리가 거리가 되겠죠. 제동거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뭐다? 정지거리다. 근데 브레이크가 작용한 후부터 정지될 때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걸 말이야. 주행하는 자동차의 제동을 걸면 그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와 마찰 제동 에너지는 같아야 하므로 다음 관계가 성립이 된다. 요 앞쪽에 있는 것이 운동 에너지고, 요것은 마찰과 무게와 그때의 그 시간에 의해 따른 마찰 제동 에너지, 제동 에너지, 이건 운동 에너지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이꼬르가 될 때 어떻다? 그때 자동차는 정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W는 차량 총중량, V는 제동 초속도, G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 S는 제동 거리, B는 타이어와 제동 거리 노면 사이의 마찰 개수.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제동 거리는 아까 그 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병정을 시킬 수가 있다. 또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 아까 위험을 감지하고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에 옮겨 놓기까지의 공주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두 개 합쳐진 것이 뭐다? 정지거리다. 제동 현상에 관해서 나왔네요. 운전자가 이제 오른쪽에 시간인데 반응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생각하는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발을 옮겨밟는 시간. 발을 옮겨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옮겨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이제 그때, 밟고 나서 계속 밟고 있는 시간. 그래서 과도 제동이 나오고, 주요 제동이 나오고,
뭐 차체 정지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제동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실제 동작으로 옮길 때까지 시간이 보통 0.4에서 0.5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공주 시간이 되겠죠. 발 바꾸어 밟기 시간은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이동될 때 시간이면 일반적으로 0.2에서 0.3초 정도다. 자그마치 두 가지를 합치면 최소 0.6초에서 최대 0.8초가 되겠네요. 밟기 시간은 페달을 밟기 시작해서 브레이크 회로 내 유압이 올라가기 시작한 때 시간이 보통 0.1초에서 2초 사이 정도면 최대 압력이 올라간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거, 식 하나. 몇 페이지인가요? 296페이지. 296페이지를 보면 정지거리는 무엇과 무엇을 합친다고 그랬죠? 정지거리는 제동거리에다가 공주거리를 합친 것이 정지거리라고 그랬죠? 제동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이 제동거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제동거리 254분의 제동 초속도. 그때 뭐 50km다, 60km다. 그럼 이 50의 제곱, 60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한 제동력, 힘이 얼마나 왔느냐. 그 다음에 차량 중량. 근데 그 중에 회전 부분의 관성에 의한 차량 중량이, 회전 부분의 상당 중량이 커지면 그만큼 제동거리는 길어지겠죠? 길어져요. 그래서 회전체의 중량이 커지면, 구동하는 회전체 중량이 커지면 회전 부분의 상당 중량이 커지면서 제동거리는 더 이게 이제 제동거리라고 했으니까 제동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3.6분의 제동 초정수 곱하기 공주 시간. 사람에 따라 이건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면 여기까지가 제동거리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가 공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T는 공주 시간이다. V는 그때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고 할 때의 속도. 그 다음에 W는 총중량인데 W-를 더하는 건 뭐냐? 회전하는 회전체가 그만큼 빨리 멈춰야 되는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거리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총중량에다가 W-를 추가를 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단 밑에는 제동력이 크면 클수록 제동거리는 그만큼 거리가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건 공주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공식 하나는 알고 계시면 뭐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 패드 현상. 아까 일부 조금 설명을 했는데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은 긴 내리막 도로를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번번이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큰 산을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엔진에 힘만 있으면 되고 조향만 잘하면 되니까 꼬불꼬불한 산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올라간 양만큼 또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갈 때는 계속 브레이크 페달에 의존하면 아무리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열이 축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엔진 브레이크 뭘로 합니까? 기어를 저달으로 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거꾸로 엔진이 구동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고 구동바퀴가 엔진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만큼 제동이 생기는 겁니다. 차가 안 나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거든요. 아까 배기 브레이크는 배기를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배기 브레이크였었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초보자들을 운전할 때 보면, 산악지역을 운전 안 하신 분들을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내려올 때 속도를 천천히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이 조금 고든 길을 나오고 커브길이 나오고 하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또 커브길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제동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열이 축적이 됩니다. 어디에? 디스크 브레이크는 디스크하고 페이드하고 브레이크 패드하고, 그 다음에 드럼식 브레이크는 드럼하고 그 안에 라이닝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열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 상승에 의해서 라이닝 또는 패드 몸의 마찰 개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니까 브레이크 효과가 점점 나빠지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뭐다? 페이드 현상이라고 한다. 이 페이드 현상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브레이크 페이드 원인은 마찰자의 표면 온도가 마찰자의 결합 성분 또는 유기 성분의 분해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분해에 의하여 발생한 가스가 윤활작용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마찰 개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자동차를 한쪽으로 좀 세워놓고 주차해놓고 시킨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면 최소한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해서 해야만이 그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7쪽 프레임, 휠 및 타이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프레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프레임이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고 그러죠. 프레임이 있는 차들은 대부분 어떤 차인가요? 화물차들이 프레임이 있고 큰 대형 뭐 버스들이 있고 승용차에서 프레임은 거의 프레임레스라고 해서 프레임이 없는 차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프레임에 관한 내용은 297조 또는 298조 끝내고요. 휠에 대해서 하고 타이어에 대해서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휠은 타이어를 지지하는 림과 림을 허브에 지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죠. 휠은 노면으로 받는 진동, 구동력 및 제동시에 발생하는 제동력, 충동력을 받는다. 회전할 때, 선행할 때 생기는 원심력에 견뎌야 된다.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타이어와 함께 흡수한다. 이게 바로 뭐야? 휠이 하는 역할이에요. 휠의 종류를 보면 휠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디스크 휠과 경합금 휠, 스포크 휠이 있다. 그림을 보면 철제 휠이 일반적으로 디스크 휠이라는 말을 쓰죠. 가운데를 디스크라고 하고 그 다음 타이어가 끼워지는 부분이 림이 될 것이고 알루미늄 합금의 경합금 휠, 그 다음에 이런 자전거 이렇게 스포크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스포크 휠. 이렇게 해서 휠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앞바퀴 허브가 있고 휠 너트가 있고 그 다음에 휠 디스크가 있고 림이 있고 림 바깥에 타이어가 있고 뒷바퀴는 이제 드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자, 림의 종류에는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뭐가 있죠? 타이어가 이렇게 끼워지요. 근데 림이 가운데 디스크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되는 림도 있고 쏙 들어가 있는 드롭 센터 림도 좀 와이드 베이스 드롭 조금 넓게 돼 있죠. 와이드 세미 드롭 그 다음에 뭐 플랫 센터 립 인터립 등의 이런 림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요. 자, 타이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직접 노면과 접촉하면서 회전하여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생기는 마찰에 의해서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타이어는 참 하는 일이 많죠. 최종적으로 엔진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자동차를 구동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타이어가 노면으로부터 마찰력에 의해서 구동도 되고 또 마찰력에 의해서 정지도 할 수 있고 또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현가장치와 더불어서 그 타이어에서 1차 어떻게 돼요?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실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타이어가 TIR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다 할 때 저 TIR 쓰죠?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 가장 피곤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똑같이 타이어라는 말을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유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피곤하다는 타이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I'm so tired 할 때요. 예. 타이어 구조를 보면 고무층하고 그 다음에 카커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드, 브레이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우선 고무층에는
트레드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노면하고 직접 닿는 부분이에요. 노면하고 닿는 부분인데, 접촉하는 부분으로서 카커스, 브레이크를 보호하고 타이어의 마멸, 외부 손상, 충격 등에 의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두꺼운 고무층으로 만든다. 타이어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표면에 여러 가지 모양의 트레드 패턴이 가공되어 있다. 트레드부는 뭐다? 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노면하고 접촉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트레드부라고 그래요. 고무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트레드부예요. 그 다음 트레드부 바로 밑에 어디에 나오나 볼까요? 이게 요 부분이 이제 트레드부. 여기가 이제 노면하고 닿는 부분. 부분 바로 밑에 숄더부가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어깨를 숄더라고 그러죠. 숄더 부분이 있어요. 숄더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 숄더부는 트레드와 사이드 월 사이의 부분으로 트레드와 같은 두꺼운 고무층으로 되어 있어서 카커스를 보호하고 있다. 주행 중 숄더부의 형상은 둥근 모양의 라운드 숄더와 각진 모양의 된 스퀘어 숄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월부. 자, 트레드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숄더부가 있고 그 밑에 사이드 월부가 있어요. 근데 사이드 월부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그 충격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타이어들은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를 할 때 경계석에다가 잘못 딱 접촉을 해도 이 부분은 어때요?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파손되는 경우가. 그만큼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래야 충격 흡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 트레드부가 있고 숄더부가 있고 사이드부가 있다. 근데 이 사이드 월부는 트레드로부터 비드까지의 카커스를 보호하기 위한 고무층으로 노면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으나, 노면과 접촉하지는 않죠. 숄더부도 접촉을 않습니다. 하중이나 노면으로부터 충격에 의하여 계속적인 굴곡 운동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므로 굴곡성 및 내피레성이 높은 고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구조, 트레드부, 숄더부, 사이드 월부, 그 다음에 비드부는 뭐냐? 이 비드부는 이건 뭐야? 타이어가 지금 림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비드부라고 그래요. 비드부. 뭐라고 설명했나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사이드 월부, 비드부는 이건 림하고 접촉을 한다. 그 다음에 카커스라고 하면 원주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트레드부, 숄더부, 사이드 월부, 비드부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카커스라고 하면 어떤 단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트레드부도 있고 뭐 숄더부도 있고 사이드부도 있지만 거기에 그 카커스라고 하면 목면이나 레이온의 코드를, 그러니까 그 레이온 같은 걸 여러 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쌓은 거죠. 여기가 쌓아서 타이어의 강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타이어의 그 카커스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층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몇 플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 레이팅, 그래서 PR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승용차용 저압 타이어는 4 내지 6PR, 그러니까 4개 내지 6개의 겹으로 플라이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 그 다음에 트럭과 버스는 8개 내지 16개의 겹으로 되어 있다. 8 내지 16 플라이 레이팅이다. PR이다. 자, 비드부. 휠의 림에 부착될 수 있는 돌출부로 몇 줄의 비드부 피아노선이 원주 방향으로, 요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비드부 늘어남과 타이어 빠짐을 방지한다. 요게. 요게 지금 뭐야? 요 플라이 레이팅으로 되는 것이 카커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비드, 이쪽이 트레드, 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 카커스와 트레드 접합부 및 즉 몇 겹의 코드층으로 된 내열성의 고무로서 트레드와 카커스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노면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완화하여 카커스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뭐야? 브레이크다. 그러니까 트레드 부분이 있고 뭐 카커스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트레드 패턴. 타이어 트레드의 제동력, 또 구동력, 견인력 증가, 조정성, 안정성, 가로 슬립 방지, 타이어의 방열, 소음 발생의 감소와 승차감 향상을 위하여 노면과 접촉되는 부분에 트레드 패턴이 마련되어 있다. 리브형, 이건 뭐요?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러그형은 그 산악용 뭐 이렇게 그 사륜구동차들 보면 이렇게 러그형으로 많이 되어 있죠. 리브하고 혼합형, 그 다음에 블록 패턴 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각 그 패턴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어떤 제동력이나 이런 것이 서로 틀리게 되죠. 자, 타이어의 종류. 타이어의 종류는 303쪽인데요. 저압 타이어. 보통 공기가 1.5에서 4kg/제곱센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이어에는 킬로그램 MKS 단위도 쓰지만 뭘로 써요? 1.5kg/제곱센치는 PSI라는 단위 쓰죠? 파운드 스퀘어 인치. 근데 일반적으로 1kg 1기압은 14.2 PS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 정도 되면 21.3 PSI. 그 다음에 56.8. 저압 타이어는 21에서 뭐 한 50. 그러니까 20에서 5, 60 사이가 저압 타이어. 5에서 8이라고 하면 70에서 한 100 넘어가는 그런 타이어가 고압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어스 타이어. 바이어스 타이어는 아까 코드층이 있다고 그랬죠? 요 코드층 카카스에. 그게 뭐, 코드가 몇 줄로 되어 있느냐, 뭐, 4프라이 레이팅이나, 그 다음에 뭐, 8프라이 레이팅이나, 8겹이다 하는 거 있지. 코드를 어떤 방향으로 서로, 쌓아놓을 거냐. 이런 각도를, 45도 각도로 쓰는 것을 바이어스 타이어라고 한다. 근데, 레디얼 타이어라는 게 승용차에 많이 사용하는데, 레디얼 타이어는 어떻게 돼요? 90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 중심에 대해서 90도 방향으로 원주 방향, 이 방향으로 그 코드층이 연결이 계속 쌓여 있어요. 이것을 레디얼 타이어라고 한다. 스노우 타이어가 있는데, 레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에 대해서 좀 아시고요. 그 다음 튜브레스 타이어는 타이어 안에 튜브 있는 차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안전기준에 보면 일부 대형, 사업용, 영업용이라고 그러죠. 사업용 버스나 이런 쪽에는 앞 타이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된다. 좀 재상 타이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안전기준이나 아니면 운수 사업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승용차는 어때요? 요즘 타이어 펑크 나면 튜브를 안에 있는 튜브 꺼내서 타이어 펑크 수리하는 거 못 보셨죠? 튜브리스 타이어예요, 웬만하면. 그 다음 스노우 타이어, 스파이크 타이어 있는데, 이거 보면 돼요. 자, 타이어에 대해서 호칭 치수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타이어의 호칭 치수는 타이어의 폭, 타이어 안지름, 바깥지름 및 플라이수, 리무 지름과 최고 허용 속도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이어를 이렇게 보면, 타이어 이게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무 부분의 폭. 그 다음에 리무로부터 최고 트레드 부분까지를 높이라고 그러고, 이 안연을 안지름이라고. 여기 높이가 두 개 나오겠죠. 여기서도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게 폭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압 타이어 표기하는 방법하고, 고압 타이어 표기하는 방법하고 좀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자, 평평비. 타이어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리즈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 타이어는 50 시리즈다, 60 시리즈다 하는 거. 그래서 평평비는 타이어의 폭. 번에 타이어의 높이. 타이어 폭 대 넓이. 곱하기 100. 그러니까, 폭이 100mm인데, 타이어 폭을 옆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전체가 이제 그게 폭이라고 그랬죠? 폭이 100m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m인데, 그런 타이어가 있다고 하면, 높이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60mm다. 그러면, 100분의 60 곱하기 100.
60 시리즈. 평평비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폭에 대비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냐. 요즘 조금 좋은 승용차들 타이어 보면 어떻게 돼요? 막 50 시리즈, 45, 35 막 이렇게 나가죠? 폭이 100mm일 때,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그 높이가 35mm 뿐이 안 되고, 또는 40mm 뿐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뭐 35 시리즈다, 40 시리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요 공식을 따진다고 하면, H는 어떻게 구할까요? H는 평평비 곱하기 폭.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평평비에다가 폭을 곱해주면 타이어에 뭐가 나와요? 높이가 나와요.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타이어가 또 우아래로 이렇게 있다면, 이 높이를 알아야, 그리고 여기 림의 내경은 나왔으니까요. H1, H2, 뭐 이걸 H3라고 하면, H3는 타이어 호칭에서 보면 대부분 다 와요. 근데 H1, H2는 안 나오는데, 이 평평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뭘 알 수가 있어요? 타이어 전체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자동차의 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비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라. 무엇에 관한 비다? 폭에 대해서 높이가 얼마냐? 그걸 퍼센트로 나타나기 위해서 100으로 곱해준 거다. 평평비가 작을수록 고속주행의 안전성이 양호하다.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5에 60에 R 뭐 14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앞에 나오는 게 저압용 타이어 폭 밀리미터거든요. 195mm. 그 다음 60은 60 시리즈고, 그 다음 레이디얼 타이어고, 리무 직경 또는 타이어 내경인데, 앞에 나오는 그 폭 자체를 광폭으로 너무 많이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동력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지업을 한다 그러죠.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내지는 타이어의 전체 이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타이어 높이가 이 자체가 변경이 되면. 자, 그다음 타이어의 특성. 휠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휠 밸런스에는 정적 평형이 있고 동적 평형이 있습니다. 정적 평형이 있고 동적 평형이 있다. 정적 평형은 휠 밸런스에서 회전하는 바퀴가 상하 좌우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하고 타이어의 편마멸 및 조향기로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타이어의 불평형이 없어야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타이어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 타이어의 바퀴 평형에는 정적과 동적 평형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퀴 정렬에서 타이어 쪽에서만 보면 이런 동적 평형, 정적 평형, 그 다음에 동적 평형.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면 회전하는 회전체에 어떻게 될까요? 진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차체를 위아래로 막 떨게 한다든가, 아니면 좌우로 움직여서 조향 핸들에까지 우리가 실내에서 핸들까지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 조향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적 평형은 뭐냐? 이런 회전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어떨까요? 어느 한 부분이 무거울 수가 있겠죠. 무거울 때 이 부분이 무겁다. 그러면 항상 지구 중력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랫부분으로 항상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거운 부분이 만약 이런 회전을 한다고 하면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감속이 될 것이고, 내려갈 때는 이 부분이 또 내려갈 때는 속도가 증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감속됐다가 또 가속됐다 그러겠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 바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적 평형이에요. 정적 평형, 회전하는 중심축을 앞에서 봤을 때 회전하고 있는 평형 상태를
뜻다. 무게가 불평행 상태에 있으면 상하, 무슨 진동이 생겨요? 정적 평형은 상하 진동이 생겨요. 이게, 정적 평형이 안 맞으면 자동차는 위아래로 막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주기가 더 빨라져서 운전하는데 안전운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일으키고 자동차의 자체도 또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정적 평형이고, 동적 평형은 이건 회전체의 아까 정적 평형은 어느 한 부분의 그 질량이 무거운 가벼운 쪽을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것이 정적 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적 평형은 어떤 경우냐면 타이어의 이렇게 중심으로 봤을 때, 가운데로 봤을 때 왼쪽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무게중심이 안 맞는다. 이런 경우는 어떤 움직임으로 할까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회전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적 평형도 중요하게 해서 타이어 휠 밸런서 기기를 이용해서 맞춰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동적 평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 심의 현상이 발생해요. 뭐가 안 맞으면? 동적 평형이 안 맞으면 심의 현상. 그 다음에 이것은 상하 진동 트램핑 현상이 생기고, 상하 트램핑 현상. 요 내용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6조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타이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회전을 만약에 이 방향으로 한다고 보면, 그러면 이 방향을 거꾸로 해줄까요? 이 방향으로 하면 이게 좀 더 앞으로 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눌려가지고 이 부분이 눌려서 올라가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자동차가 무게가 가볍거나 속도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원형으로 다시 찌부러진 부분이 원형으로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부분이 노면하고 닿으면서 약간이지만 변형이 생기고, 또 노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복원이 되고. 그런데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보다 훨씬 낮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고속이 됐을 경우는 이 변형된 것이 접지면을 떨어지자마자 복원이 안 되고, 복원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찌부러진 상태로 주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찌부러진 그 상태로 정지한 것처럼 보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래요. 응? 이 현상이 생기면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심한 경우 파손까지 일어나요. 단순히 뭐 때문에 많이 일어나느냐? 타이어의 공기압이 규정보다 훨씬 적을 때 일어나고, 또 고속으로 주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하이드로는 여러분들 지금 306쪽에 보면 노면에 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물이 이만큼 차 있다고 하면 그냥 서 있을 때는 무게에 의해서 물을 좌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면 물을 밑에다 이렇게 물 위로 자동차가 떠 있는 것처럼 현상이 돼요. 이게 이제 수막 현상 또는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또 타이어의 접지 부분에 트레드가 마모가 심한 경우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겠죠.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나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은 주행 시 타이어에 나쁜
이상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ABS 브레이크에 관련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에서 시리즈 구하는 공식하고, 이상현상인 스탠딩 웨브 현상과 하이드로플레인 현상까지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